2003년 6월 저널리스트 리암 셰프는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아이 아동 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 아동보호센터. 이곳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제보를 받은 리암 셰프는 곧바로 아이 아동보호센터를 방문. 센터 측에는 자신을 직원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뒤 직접 돌아보며 은밀하게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리암 셰프는 A4 용지 8쪽 분량의 보도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비로소 이 아동센터의 잔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요, 이 아동보호센터는 1989년 설립 이후 2002년까지 생후 3개월에서 5살 사이에 영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치료제의 독성과 내성 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습니다. 6개월 된 아기에게는 정상치의 2배에 달하는 홍역 백신을 투여, 약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겐 위벽을 뚫어서 직접 위에 약물을 투여하는 튜브 시술까지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물 투여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던 아이 중 대다수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은 이곳에 수용돼 피실험자가 된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로 뉴욕시의 아동보호청이 이를 묵인해 실험이 강행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낫진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3대 제약회사인 G사와 P사 등 약품과 재정적 지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기관들까지도 대거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파문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크게 분노한 인권단체와 뉴욕 시민들은 매주 이 아동보호센터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약물을 공급한 G제약회사는 미 당국의 인가하에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된 실험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어른들의 검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아이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랍니다. 21세기 아우슈비츠, 호주 강제 수용소.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는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세계 난민 수는 무려 2,130만 명. 그중에서 난민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지금 알려드릴 이 고발은 지난 2016년 8월 9일 영국 유력 일간지에서 폭로하게 됩니다. 자, 이 폭로 속 주인공들은 바로 남태평양의 작은 섬 나우루의 호주행 난민들. 참고로 호주에서는 배를 타고 호주로 망명을 해오는 난민, 일명 보트피플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인근 섬나라인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난민을 보내는 태평양 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내진 난민들이 겪고 있는 실상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일간지에서 몰래 입수한 일명 나우루 보고서. 이 안에는 폭행과 성적 학대 등 무려 2,116건의 인권 유린 사례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수용소 내 남성 보안 요원은 여자아이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샤워 시간을 더 주거나, 자, 심지어는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하네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호주를 향했던 난민들은 결국 호주 땅에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한 채 수용소 섬에 갇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주 정부의 무관심한 방관, 그리고 수용소의 안일한 관리 실태에 분노한 사람들은 SNS를 통해 샵 Bring them here, 난민들을 여기로 데려와라, 샵 Close the camp, 캠프의 문을 닫아라 라는 내용으로 해시태그 캠페인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현재 호주 당국은요, 영국 일간지에서 폭로한 나우루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들은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수용소에 매년 1조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들을 돕지 못할지언정 2번 죽이는 일이 계속 자행되면 안 되겠죠. 지난 2010년 1월
중미의 빈민국 IT를 강타한 규모 7.0의 강진은 IT를 폐허로 만들고 약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IT 이재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2018년 2월 9일 영국의 한 일간지에선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IT의 이재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 구호의 가면을 쓴 채 한 푼의 돈, 한 줌의 식량을 미끼로 추악한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게 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성매매를 주도한 사람들이 응. 바로 구호단체. 설마. 에이. 보호단체가 진짜 그걸 말도 안 했다고요? 된다. 사실. 도와주러 가서? 자, 1942년 빈곤 퇴치를 위해 설립된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옥스팜은 국제 구호 단체 중에서도 선봉에 있던 곳이었고요. 90여 개국의 만여 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규모 면에서 엄청났던 곳입니다. 옥스팜의 내부 직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가 불법인 IT에서 당시 IT 사무소장이었던 롤란드 반 하워 마이런 소장을 포함 7명의 직원이 구호 활동을 위해 마련된 숙소에서 정기적으로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요. 정기적으로. 더 경악한 일은 이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구호단체가 아니라 악마 아닙니까? 악마네. 악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람. 살아있는 악마죠. 자, 그리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건 이재민들에게 쓰여도 부족한 자선 기금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 돈으로 했다고? 와. 자, 옥스팜은 2011년에 자체 조사를 통해 3명은 자진 사퇴, 4명은 해고 처분을 당하는데요. 당시 옥스팜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쉬쉬했고요. 그 결과 7명 중 일부는 다른 자선단체에 버젓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진 않죠. 내부 직원들의 폭로 이후 옥스팜의 부대표 헤니 로렌스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요. 뒤늦게서야 문제 개선을 위한 내부 고발 한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뭘 사퇴해요? 사퇴 말고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죠. 정말 그 다른 국제구호단체나 기부활동의 불신을 조장한 사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괜히 커요, 이게. 정말 선의의 뜻으로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호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불신을 심어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옥스팜 스캔들을 두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구호단체의 만연한 문제다. 라며 전 세계를 향해 고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파키스탄의 유엔 긴급조정센터 책임자로 지낸 앤드류 맥클라우드인데요. 평소 유엔의 불합리한 운영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결국 2009년 유엔을 나와 유엔 구호요원들의 지원국 아동학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구호단체 비리를 밝히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옥스팜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지자 그가 지난해 영국의 전 국제개발부 장관에게 남겼던 조서 내용이 최근에 영국 유력 일간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몰고 오게 됩니다. 자, 유엔을 비롯한 구호단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 유엔 측에선 자신들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며 성추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이 내용은 2016년 1년간 유엔과 구호단체 직원들이 지원국에 있는 현지인 3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반기를 든 전 유엔 긴급조정센터 책임자 앤드류 맥클라우드 씨는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보고에는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즉, 근 10년간 무려 6만 명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됐을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6만 명?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미국 최대 제약회사를 고발합니다. 2009년 9월 세계 3대 제약회사인 P제약회사는 23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8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P회사는 남성 성기능장애 치료제 비아그 B를 만든 유명 제약회사입니다. 1992년부터 P제약회사의 영업 담당으로 근무한 코프친스키.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판매한 약 중에 일부 약은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약효를 인정받지 못한 데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속여서 약을 판매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사의 약을 최대치로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호화 리조트로 초청해서 향응을 제공하고 검은 돈인 리베이트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전히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을 판매해야 하자 영업사원 쿠피친스키는 죄책감에 몹시 괴로워했고요. 결국 이런 비리를 참지 못해서 고심 끝에 부정주장법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과 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겠지. 1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무려 6년이라는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2009년 피제약회사의 모든 부정행위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불법 판촉 혐의 등으로 제약회사 사상 최대 벌금인 약 2조 8천억 원을 징수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제약회사뿐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폭리, 또 부정행위를 취하는 여러 제약회사의 불법 판촉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K본부의 한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보한 내용은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 기억나시죠? 그렇게 옛날 사건은 아닌데 잊고 있었네. 저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보건위생에 대해 가장 청렴해야 하는 대한적십자사. 그런데 혈액 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B형, C형 간염, 그리고 말라리아, 에이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들을 무분별하게 채혈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혈액들이 의약품 제조나 환자 수혈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한 거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적십자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4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차례에 걸쳐서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 네 일이나 잘해. 결국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들은 방송팀에 제보를 했고 2003년 7월 19일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영원히 은폐될 줄 알았던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 충격적인 실태에 분노한 여러 시민단체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적십자사를 고발. 5개월 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사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적격 혈액 무려 76,677건을 시중에 유통. 게다가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90여 명의 혈액을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더 분노가 터지는 건 집에 애들 있던데 밤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수십 통씩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또 건들면은 가족까지. 마음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 관련 인사가 사직 또는 해임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혈액 유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 개선 기획단을 설치, 또 보건복지부에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군선거법을 바꾼 한 청년의 고발. 용기 있는 고발로 전국 60만 국군 장병들의 비밀투표 권리를 되찾아준 24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 사례를 폭로한 이지문 씨. 1992년 3월 전국에서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복무 중이던 일부 군인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지문 중위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는 기표소가 아닌 중대장실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번 찍어. 이렇게 상관의 명령하에, 그리고 상관이 보는 앞에서 당시 여당 후보였던 1번에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뺐거나 여당을 지지하게끔 하는 정신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이지문 중위는 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한민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지문 중위의 고백은 거짓말처럼 조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문 중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투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정신교육도 없었습니다. 역시 또 뭐
뭔가 압박이 있었겠죠. 이렇게 증언을 좀 하라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기야말로 정말 내부 고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습니까? 뭐 군대에 있는 네. 어떤 군인이 쉽지 않죠. 결국 이지문 중위는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위에서 2등병으로 강등된 뒤 불명예에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로의 용기를 얻은 2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은 언론에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제보, 이지문 중위의 고발에 힘을 실어줬고요. 다행이다. 결국 국방부는 군대 내 부정투표를 시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군 부재자 투표를 군대 밖에서 진행하는 영외 투표제를 실시하게 된 거고요. 군인들도 체육관 또 학교 등에서 상관의 감시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하에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전체 군대가 바뀌었네요. 군 비리에 맞선 해군 장교의 양심. 2009년 10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한 폭로. 군대에서 10억 원대 방산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본부의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된 군납 비리. 당시 군납 비리를 고발한 주인공은 바로 계룡대 근무 자원단의 김영수 소령이었습니다. 2006년 2월 그는 해군과 공군 본부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매하고 지원해주는 군수처의 근무 지원과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새로운 업무를 얼른 파악하기 위해 김소령은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구매 계약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포착하게 된 그러고 보니까 이 회사 것만 다 비어있네? 군 비품 구매 과정에서 경쟁 입찰로 처리해야 할 건을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사양 품질의 비품들을 많게는 2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 내 검은 비리를 알게 된 김소령.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발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달걀로 바위치기였을 뿐. 3차례가량의 내부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늘 돌아오는 답변은 수사 불가, 혐의 없음. 하하. 그러는 사이에 그는 군대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같은 해 9월에 업무 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 조치까지 받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자기 편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그는 군부대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면전을 선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해군 내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군납 비리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접촉해 그들을 통해 온갖 비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군대 내 비리를 한 언론사의 기자와 의기투합, 군납 비리에 관한 폭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인쇄만 남겨두고 기사는 끝내 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신문사 기자가 M본부 탐사보도팀 PD에게 이 제보를 넘겼고요. 결국 김소령도 제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2009년 10월 군대가 숨겨왔던 이 거대한 비밀은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니 군대 군납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라! 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만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재조사에 착수. 한 달 만에 군납 비리에 연루된 31명의 관계자들을 모조리 처벌했습니다. 이야, 정말 큰일했네요. 다시 한번 박수 보냅니다. 그 당시에도 참 많은 용기를 좀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와서야 또 박수를 치게 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김소령은 스스로 전역을 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러나 공익 제보자였던 김영수 전 소령은 지난 2016년 공익 제보 전문가가 돼서 제보 상담과 컨설팅을 하며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벽 같은 군 내부의 검은 비리에 당당히 맞서 싸운 부디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라봅니다.